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는 슈퍼 화요일 경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밤사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장중하대 10%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서 30억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낙관론, 또 반대편에서는 영원으로 수렴할 것이란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는 바이든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베팅할지 오늘은 비트코인과 슈퍼 화요일을 묶은 이색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에 예. 미국의 3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향후의 주가 관계없이 차익 좀 실현해달라. 그렇죠. 댓글에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는데요. 오늘 미국 주식이 이틀 연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제 오늘에 걸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잠시 정리해드려야겠는데요. 예. 양에 대해서 전인대 첫날에 목표 성장률 5%좀 제시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5% 제시했습니다. 예. 서방 측의 시각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중국 경제 관련해서 본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저 5%는 좀 과욕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어제 결정돼서 중국과 관련돼서 최근에 관심이 높은데요.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예. 어제 일본 경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디프레 탈출 이건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경제 강요들이 일제히 자막을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히 디프레 탈출은 어렵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일제히 부인해서 잠시 전에 니케이 지수를 보였습니다는 최고치 기록 뒤에 차익 실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있다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 디지털 엔화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해야겠다. 이건 좀 신중한 견해다 하는 것을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심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오늘 슈퍼 화요일 이렇게 되면서 보통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정에 비트코인 같은 이 투기성을 갖고 있는 게 가격 흐름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오늘 비트코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프레시 크래시에서 마감 지수는 한 6%, 8% 넘게 떨어졌지만 장중 최고치 대비해서는 13%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인데요. 자, 슈퍼 화요일 맡고 있는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연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얘기가 화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 화요일에서 사실상 양당 후보의 40지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천당과 지옥을 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이색 주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뉴욕 뱅코크, 커뮤니티 뱅코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VB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지금 1년을 맞고 있는데요. 작년 3월 달에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장 막판에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는 장중에는 5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모습도 사실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한번 대성 충당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일종의 마진컬 현상이 발생했다. 어떻게 이걸 메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디레버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오늘 미국의 은행위기 문제가 다우존스지를 많이 끌어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최대 관심사 역시나 슈퍼 화요일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 슈퍼 화요일의 분위기를 볼 때는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를 지금 치른다면 트럼프의 압승이죠. 압승이죠.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보면 51개 주의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우세 지역, 그다음에 공화당 우세 지역, 경합이 그게 우세가 판가름하게 한 게 스윙 스테이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4년 전에 해수로 4년 전에 스윙 스테이트에서 펜실베니아, 웨스콘신, 조지아 이런 주가 되겠죠. 이런 지역에 보면 대부분 다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 뒤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키즈들도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잡히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의 프리미엄에 관계없이 굉장히 초조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 레이스는 지금의 슈퍼하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레이스는 6월 달에 양당 후보가 결정되고 7월부터 TV 토론서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대선 레이스는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져 보겠습니다. 그럼 대선 레이스는 뭘까 하는 측면은 공약 대결이죠. 그렇죠. 공약 대결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공약이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는 트럼프의 공약 기조는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마가라는 예. 이런 거에서 증시에서도 마가 업종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마가 업종은 원래 이 용어에서 저 이니셜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공약 기조는 아메리칸 이스백이다 해서 저게 내용이 틀린 거냐? 똑같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도 예. 트럼프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 위대한 시절에 미국을 다시 되살리자 하는 것도 바이든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그런데 그거를 전개하는 실천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공약은 철저하게 바이든 지우기로 일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뭐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두 후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어제 한국경제TV의 워싱턴의 정인설 특파원께서 예. 한국경제신문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현지의 언론단체에 조사한 것은 아마 김정은 사장님이 이게 이런 부분에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현지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한국경제신문의 일면과 3면에 걸쳐서 펼친 내용을 보면 예. 사실은 지금의 이렇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경제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뭘까? 인플레 문제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양당 후보들, 지금부터 이제 양당 후보들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부터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양당 후보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바이든은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는 덜 나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는 붐플레이션, 증시는 파이어 마켓 이걸 가장 이렇게 그 집권당의 성과로 이렇게 평가하겠죠. 예.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자기 집권 기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했느냐? 자, 트럼프 후보는 미국 경제는 1년 이내에 망해야 된다. 참 참 이게 대통령을 가는 사람이 미국 경제가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1년 이내에 망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것을 국내에서 여야 간의 후보가 어느 후보가 얘기했을 때 하면 큰 논란이 이건 됐겠죠. 논란이 되겠죠. 예. 그냥 아마 OTT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 논란이 될 겁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이든이 처리한 1930년대 대공황 것을 자기가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것처럼 이걸 극복하겠다 하는 예.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측면은 대선에서 공식적인 겁니다. 이건 미저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미저리 인덱스는 국민 입장에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체감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뭐냐? 고용 지표, 그다음에 물가 지표죠. 그렇죠. 이거 합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경제 고통 지수가 바이든 후보의 인식대로 지금은 상당히 사실상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평가하는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보면 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의 경제 인식이 현실의 인식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미저리 인덱스 사실 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인플레 문제만큼은 아직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바이든의 경제 인식대로 예. 경제에서 붐플레이션이다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느끼지 못할까? 왜 트럼프의 손을 집어할까? 하는 입장에서는 예. 미저리 인덱스 가지고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미저리 인덱스가 있고 신미저리 인덱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미저리 인덱스의 집권당을 평가를 볼 때는 실업률의 소비자 물가 더인 거거든요. 그럼 실업률은 안정곡입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CPI 상승률입니다. 지금은 3.1%. 아마 2월 달에는 이거보다 좀 높아질 겁니다. 이거 높아집니다. 3.3% 이상 될 겁니다. 아마
내일 그 파월의 발언도 아마 이런 쪽에 내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3.1%, 3.3%라는 것은 타겟팅 2%비는 높다. 예. 근데 문제는 타겟팅 대비하지 않고 이번에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국 사람들의 물가는 저물가 체제였습니다. 1%였습니다. 예. 그럼 1%로 간다면 3%니까 뭐냐? 저소득층 입장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또 체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 물가 같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경제 성과가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저소득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가 어렵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 트럼프의 얘기 시각 화끈하게 내가 경기를 살리겠다, 화끈하게 살리겠다 하는 입장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자기가 경제 성과를 내는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누구의 책임이야? 저거 물가를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의 책임이죠. 그래서 바이든도 자 파월에 대해서는 불만이고 예. 트럼프는 뭐 교체하겠다 하는 입장을 먼저 밝혔죠. 아마 지금의 경제 강조 중에서는 아마 누가 되든 간에 파월은 굉장히 곤혹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경제고통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최근에 했는데요. 이건 옛날 미절 인덱스에 자 실업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에 예. 빼기를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성장률이 높으면 고통지수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지수를 보면 바이든이 지금 성장률이 3.1%, 3.3% 되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집권당은 경제 성과를 잘 했는데 인플레 방어복 때문에 예. 국민이 느끼지 못한다. 아. 그러면 트럼프요 화끈하게 경제를 좀 내 최강 경기를 살려주시오 해서 지금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대통령 보면 강인한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대통령은 뭐냐? 바이든보단 트럼프. 그다음에 시진핑. 예. 그다음에 푸틴. 에르도안의 튀르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사람 것처럼 화끈하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강인한 대통령일까 아닐까? 지금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예.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저도 후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명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음. 자, 트럼프는 대공황이다. 예. 화끈하게 끌어올려죠.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실제 대공황 시절에 이렇게 경제를 극복했던 이론상으로 보면 케인즈 경제학을 나왔고 빅 가버먼트가 나왔던 예. 이런 쪽의 뉴딜 정책을 포병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뉴딜 정책의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는 SOC, 도로, 항만, 철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갖고 있는 이 볼선 같은 경우에도 이 도로 차는 게 아주 녹화돼 있습니다. 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편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SOC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복구시키겠다 하는 예. 입장입니다. 과거 테네시강 개발이든가 이런 게 비슷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SOC 개발, 뉴딜 정책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죠. 그렇죠. 재정 지출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있어 보면 앨런 장관을 좀 영입해야 된다 하는 거의 트럼프 퀴즈들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경제 성과를 잘하는 게 지금의 바이든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운인 제닛 앨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4년서부터 2017년까지 사실 페드의 첫 이렇게 여성 의장으로서 연임이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제닛 앨런의 페드의 경제 성과는 통화 정책의 성과는 A+로 최고 좋은 건데 트럼프가 뭐냐 팔로 교체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는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파월은 교체하고 자기 인사, 예. 파월 인사 자기가 배척했던 제닐레는 좀 영입하겠다. 이것도 좀 재미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시겠습니까? 1기 경제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바이든이 연임해서 집권 2기가 된다면 보다 강화된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나중에 3월 15일인가 이렇게 페드 회의가 끝나면 예. 이게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가장 지금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렇죠. 지금 불법 이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약 문제든 그것이 범죄 문제든 총기 문제든 이민 정책의 문제거든요. 이거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왜 이렇게 미국 사회를 이렇게 흐트러뜨렸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다. 그것이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일기 때는 불법 이민 한국의 비자도 안 줬습니다. 한국 그렇죠. 사람들. 예. 이런 상태에서는 적대적 입장을 취해서 아마 이민 정책에서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될 때는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어려워서 한국에 커터를 주지 못하는 것이 미국에 진출할 때 굉장히 장애 요인이 등장하거든요. 예. 트럼프가 있을 땐 더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전에 말씀하신 나바로 설리번 패러다임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패권 문제는 예. 최고 통수권자 문제고 대통령의 최고 책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경제 패권의 중국과 다투는 문제는 트럼프든 바이든은 똑같처럼 강경하게 치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예. 바이든은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D-risk에 해당되는 위험 요소를 줄여서 서로가 공조를 모색하는 이런 설리번 패러다임이 되겠죠. 일기 때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때에 2021년에 중국을 추종을 당할 것이다 했던 이런 모습에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30년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할 정도로 이 설리번 패러다임은 굉장히 성공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중국과 관련해서 2기의 바이든 체제가 된다면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입장입니다. 예. 나바로 패러다임이죠. 이거는 초강경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강경 입장입니다. 까마귀 대 까마귀 대 서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이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바이든 후보와 대비할 때 가장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저긴 좀 뒤쪽 배경에 예. 저렇게 악수를 저도 경례... 군대 생활했습니다. 격려가 아주 제대로 했네요. 칼 격려인데요. 예. 저런 성격입니다. 예. 저런 성격에 저 옆에서 정직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구별하는 대중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나바로 패러다임도 계속해서 밀고 가지 않겠나. 이제 골자는 중국과 경제 패권 문제에서 서로가 디리스킹이냐, 공존을 모색하느냐, 디커플링이냐. 나바로 패러다임은 디커플링이다. 중국을 아주 적대시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다를 뿐이지 경제 패권을 유지한다 하는 측면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선제적으로 이렇게 슈퍼하이리 분위기 볼 때는 트럼프의 압승을 예상되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시겠습니다. 트럼프는 무임승 차원입니다. 굉장히 무임승 차원을 강화하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왜 그러냐면 WTO, UN, IMF, 월드뱅크 이런 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실제로 트럼프 인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의 다자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지키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과 수출 규제 문제에서 그 통상교섭 저도 그랬습니다. 왜 예. 거기 올리느냐? DSP가 WTO DSP가 무슨 이행력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게 말씀을 드렸었는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그런 역할입니다.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죠. 이행할 때는 3년이 결정할 때는 3년 걸립니다. 결정하고 다른 데는 또 지키느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트럼프는 또 펜실베니아에서 경영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경영의 목적은 뭐냐? 코스트 베네피트 애널리시스입니다. 코스트 대비해서 확실한 비용 지율은 이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세계에서 미국에 부담을 해야 되느냐? 코스트 베네피트 분석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각자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주둔 문제 비용 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에 지불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거든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동맹국 문제를 이렇게 중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엔이라든가 IMF라든가 WTO 다자기구가 옛날 몸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의 무임승차랑과 달리 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안별로 like-minded country, 자, 이해가가 있는 끼리 서로 붙었다가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우리 통상정 정책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는 이 like-minded country라면 우리나라의 국회, 의회 권한이 그렇게 이제 뭘 가지고 딱 해서 다리를 갖고 그거 가지고 뭐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like-minded country에서 이렇게 하면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승인만 하면 그때그때 유연하게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도 뭐냐? 이제는 어이구 농산물 개방에 뭐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리를 걸면 안 됩니다. 본인 지위도 많이 낮춰집니다. 의회도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실 동맹국가의 관계를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슈퍼 화요일이 치러지는 오늘 비트코인 가격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에서도 뭔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자, 트럼프와 바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이렇게 딱 대기해서 나온 예. 사람 보면 오늘 비트코인이 척해서 사상 최고치기를 갈 때 비트코인 척 해가지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슈퍼 화요일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천당과 지옥으로 오다 보니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는 간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다. 그렇죠. 홍앵커도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질 때에 사실상 그게 로스컷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줄 것이냐, 예. 안 줄 것이냐, 안 준다. 그냥 프레시 크래시 한다. 그렇죠.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갈 때 좀 신중을 기해 주는 거에 일반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 재산을 보이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 자꾸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는 건 뭐냐 13% 장중에 떨어지니까 이거 개인들 입장에선 맨 마지막에 샀을 때는 진금 상태에서는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든 간에 고력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격점만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우는 51만 달러에서 좀 이렇게 더 낙관적으로 바뀌죠. 2020년까지 물론 6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는 자 230만 달러. 지금의 환율을 보면 30억입니다. 근데 자 버핏과 멍거라든가 그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언젠가는 밸류대로 제로로 수렴한다. 영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한 예. 1월 15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SEC 승인하고 난 이후에 가격 전망을 한번 보면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게 뭐냐면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격 전망이 없다는 이거죠. 밸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트럼프와 바이든은 인식할까 하는 것을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과 그다음 유틸리티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SEC에서 왜 현물 ETF에 대해 승인하냐? 금융 자산으로서 이미 대중화되고 있지 않나? 그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틸리티 그렇죠. 기능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물 ETF를 승인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화폐 기능으로서 인정할 것이다. 이거는 SEC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페드의 승인사항입니다. 예. 근데 페드는 부정적입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디지털 달러는 별도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향후에 비트코인에서 30억이 나오고 언젠가는 들어서야겠다. 슈퍼 화요일에 화제가 됐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은 어떠냐 하면 많은 사람은 트럼프는 저게 30억에 베팅하지 않겠냐 하는데요. 트럼프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예. 비합리적 도덕적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든 바이든은 뭐 투기라든가 투자 좀 먼 사람이죠. 그렇죠. 먼 사람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은 자기 책임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당신이 해라. 책임은 당신이 지다. 이렇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밸류가 없는 저 가격을 저렇게 천당과 지옥에서 내 자산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 예. 시청자분의 성향에 맡기겠습니다. 성향에 맡겠습니다. 저희 것처럼 또 방송을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떨어질 때 로스컷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신중을 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슈퍼 화요일과 비트코인이라는 이색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